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거 녹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녹화 버튼 안 눌렀다. 21번부터 24번입니다.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의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아트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기억과 관련한 문제 나왔었죠, 그쵸? 문맥음이 파악하는 것 또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아트.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장르가 개척된다. 새로운 장르 개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하나의 예로서 어떤 거? 엑스레이 아트 이걸 얘기했어요. 그치? 즉 얘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나와서 또는 전문가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죠? 네모를 해도 좋고, 세모를 해도 좋고, 이거는 수민이가 맞는 거, 수민이한테 맞는 표현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정해놓으면 좋아. 사람 나올 때는 나는 세모로 해야지, 나는 네모로 해야지, 그렇게 좀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자,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영어에서 오브젝티브라는 말을 쓰죠. 그쵸? 목적이라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예술에서 오브제 하면은 예술 대상을 의미해. 예술적 대상을 오브제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오브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누가요? 닉 베이세이가. 아하!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가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몸속을 투과해서 몸의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사물 내부를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꽃봉오리에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냄으로써 꽃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읽어가면서 한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뭐니? 엑스레이 아트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닉 베세이라는 사람. 닉 베세이라는 사람의 엑스레이 아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뭘 보여준다? 바로 오브제의 내부. 오브제 내부를 보여주려고 한다. 뭐가 있었어요? 튤립 하나 나와 있지, 그쵸? 요게 있고, 자, 또한 어디 갔냐? 또한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자, 또 뭐 있어요? 튤립도 있었고, 셀피도 있었고.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으로, 엑스레이로 인체를 촬영할 경우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창작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 두 번째 단락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즉, 엑스레이 아트의 예로서 닉 베세이에 대한 이 사람을 언급을 했고, 이 사람이 뭘 추구했는가? 바로 오브제의 내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튤립, 두 번째 셀피라는 거. 특히 이제 셀피는 어떤 그 창작 주제, 창작 의의가 나타나 있죠. 그쵸? 예. 자,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무 두꺼우면 또 엑스레이가 또 투과가 또 안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역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촬영을 할 때에는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의도하는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점, 고려해야 할 점, 그치? 예, 그래서 투과율 요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브제에 대한 두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명도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한 오브제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해야 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가로 35cm, 세로 43cm인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클 경우 오브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촬영한다. 아하. 자, 투과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큰 경우는 어떻게? 요럴 땐 어떻게 한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촬영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냐 또. 네. 한편 작품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요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잠깐만요.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네. 우측 맞고 데스카 쭉 들어와서 503호 있거든. 들어와. 아니 친구가 왔어. 버스 카드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30분이 초과된 것 같았네요.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 친구는 놀러 가고 그리고 수민이 친구는 격리하고 있고. 예. 앉아 여기 앉아. 다시 정리하자면 한 친구는 놀러 갔고 한 친구 왜 또 구석에 갔다 앉아요. 아무데나 앉아. 예, 한 친구는 지각했고 한 친구는 격리. 아주 이 코로나 풍경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난 마이크도 고장났고 짜증난다. 왜 안 되지? 충전 다 되는 것 같은데. 에이씨. 뭐 사면 되지 뭐. 예. 21에서 24번 지금 보고 있다. 다현아. 자, 중간쯤 보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작품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리고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한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이거밖에 안 되네. 고려해야 될 점. 자, 촬영할 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네 번째 단락.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단락 뭘 해야 된다? CG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칩니다.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자, 합성한대요.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특히 항공기 동체와 같이 크기가 큰 대상을 오브제로 삼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할 경우 촬영할 당시의 기온, 습도 등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진들의 명도를 보정한 뒤 이 사진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더 영향, 예를 들어서 기온,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명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질 수 있는 명도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합성을 한다는 얘기네. 자,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작품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대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크게 보면 첫 번째 단락 새로운 장르 어떤 엑스레이 아트에 대한 소개를 해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술가 닉 베세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브제 내부를 촬영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고, 그래서 튤립하고 셀피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엑스레이 아트를 촬영할 때의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CG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체가 어떤 대상이 크거나 아니면 기온에 따라서
명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CG 작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가서는 엑스레이 작품의 어떤 아트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21번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있었죠? 작품 사례 있었고, 창작 방법 있었고, 등장 배경, 자, 첫 번째 단락 있었죠? 발전 양상, 얘는 없네. 이건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얘를 좀 어떻게 꼽을 수가 없네. 자, 다음 22번입니다. 닉 베세이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사람의 그 예시 작품이 있네요. 버스라는 작품이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기. 버스는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삼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각각 촬영한 뒤에 합성한 엑스레이 아트다. 작가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들만 선택하였다. 그리고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인체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좋습니다. 이제 보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1.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것은 일상적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인체 골격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기에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한 것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배제하려는 작가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자,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니? 일부 구성 요소들만 선택하였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맞는 설명. 3.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겠군. 이거 틀렸네?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촬영하기 위해서 측면을 찍었다가 아니죠. 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측면을 찍은 거고. 4. 작품이 한 번에 촬영한 사진처럼 보이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각 사진의 명도를 보정했다. 맞고요. 5. 엑스레이 필름보다 큰 실제 크기 오브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 합성. 예, 좋습니다. CG 작업을 거친다라고 질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23번. 기억의 의. 자, 기억은 뭐였어요? 엑스레이 아트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 써 있었습니다. 자, 1번. 오브제를 찍은 사진에 의도적인 변형을 가하여 오브제의 실체를 감춘다. 자, 실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예술이 요거였고, 두 번째.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그래픽 작업으로 만들어 사회의 병폐를 풍자하는 예술이다. 3. 인체나 사물의 외양을, 자, 요거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훑어줘야 돼요. 한 번에 훑어서 적절한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3. 인체나 사물의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아름다움의 의미를 구현하는 예술.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내부를 보여주는 거. 다음에 4.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오브제를 가시화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만든다는 얘기지. 가시화하여 대상의 본질에 대해 탐색하는 예상이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큰 것도 한다고 지문에 있었고. 5.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의 내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어 예술의 영역 확장이다.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전적 풀이 아까 1번 얘기를 했었죠. 예. 수민아, 질문 있니? 아니요. 좋습니다. 다현이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카드가 없어서 내렸어? 아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 카드가 없었어? 어디로 갔을까? 발이 달린 버스 카드, 그쵸? 자, 28에서 3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서 33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경제 지문이네. 그럼 계산식 나오죠? 예. 여기 칠판은 잘 지워진다. 저쪽 칠판은 잘 안 지워졌는데. 좋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29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포인트 문제죠? 그럼 기억 보고서 바로 한번 보면 되겠고, 30번의 박스의 조건, 31번 카너먼의 입장. 자, 카너먼 있는 사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32번 A를 바탕으로 되어 있고 33번 B를 고려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포인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포인트 문제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템포를 좀 늦춰야 돼. 오늘 요 질문에서 우리가 뭘 또 찾을 수 있냐면 이 코로나 관련해서 과연 이게 주사를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심리를 요 질문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겠다. 네. 자, 그럼 보자.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자 이렇게 사람 나오면 표시해주라 얘기를 했죠. 뭐 네모를 해도 좋고 별표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문가 나올 때 나는 요 모양을 써야지 그거 만들어주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현이도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면 뭐 동그라미 해도 좋고 네모도 좋고 네가 정의 하나 기호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예. 다현이는 어떠니? 너도 직감이야? 잘 몰라요? 막 이렇게 따지는 편이 아니면 그냥 어떤 느낌대로 그쵸? 이게 직관이죠. 예컨대 예시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죠. 쉽게 떠오른다. 이게 직관이죠.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때 그는 누구야? 심리학자 카너먼.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자, 뭐라고 봅시오? 자, 우리가 기억 포인트 문제 있었지? 다시 한번 볼까?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 그쵸? 예. 자, 인간의 심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단락. 자,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카너먼 사람, 심리학자 카너먼이었고, 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직관적이다. 그쵸? 예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시가 하나 있었고,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것을 어떤 경제학에다가 접목시킵니다. 경제학의 연결. 그래서 어떻다?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 전제 반기를 들었다. 자, 그러면 전통적 경제학은 어때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성적으로 봐.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게 전통적 경제학입니다. 자, 그런데 카너먼은 어떻다? 인간은 직관적이야. 자기가 자주 보고 자주 들었던 것을 많다라고 판단해. 그리고 쉽게 떠올리면은 그게 많다라고 판단해.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방금 얘기했죠?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전통 경제학은요. 시장에서의 재화와,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재화라는 말이 뭘까? 경제에서 많이 나와요. 재화는 물건. 이거 서비스. 여러분들 서비스 좋아하지? 다혜는 서비스 좋아하니? 식당 가서 서비스 더 주면은 더 좋아? 김치 막 더 줘. 괜찮아요? 예. 그쵸. 더 주면 좋지. 이거를 재화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물건과, 그러니까 물건은 다른 말은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재화라고 한다. 다시 지문 보면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용역 노동이죠, 노동. 네.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생산, 분배, 소비.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죠. 분배는 뭐 어디에서 담당할까?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화를 생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분배는 뭐야? 분배.
뭘 분배할까요? 부를 분배하겠지, 그치? 이거 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시 복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부의 분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 자,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는 어디서 하니? 가게. 그럼 생산은 어디서 할까? 기업. 이해되죠? 그래서 기업, 정부, 가게. 이게 경제 3요소입니다. 경제 주체라고 그래. 경제 주체 3요소 또는 경제의 세 주체. 이게 기업, 정부, 가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나와. 계속 이건 뭐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경제학은 어떻다?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보는 거야. 합리라는 말은 이성이 합당한 게 이게 합리주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생산, 분배, 소비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전통 경제학이에요. 자,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자, 기대효용 이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뭘 고를래? 뭘 고릅니까? 가장 좋은 거. 그쵸? 나한테 가장 좋은 걸 고르잖아?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얘기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여기는 공식이 나와 있네. 그치? 예. 자, 기대 효용에 대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내용은 뭡니까? 전통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뭐다? 기대 효용.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이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방식, 공식 하나 나와 있죠. 뭐 적지는 않을게.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간단해요.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 효용 이론을 이야기를 한다. 이때 효용이라는 것은 어떠하다 만족감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예컨대.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뭐니? 예시네, 예시. 예시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부연 단락에 해당하는 거죠. 부연 단락. 부연이란 말은 다시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야.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을 얻는 게임 A. 앞면이 나오면 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천 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해보자. 화폐 효용은 그것이 액면과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날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그렇죠? 50%지? 1이 100%란 얘기야.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2만원 곱하기 0.5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0.5, 즉 5천원. 게임 B의 기대 효용은 만원 곱하기 0.5 마이너스 5천원 곱하기 0.5, 즉 2,500원이다. 자, 그러면 기대 효용이 뭐가 더 커요? 게임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러면 사람은 뭘 택한다? A를 택한다. 이게 전통 경제학에서 보는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자,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큰 게임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B를 선택한다. What? What?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3번, 세 번째 단락은 예시입니다. 전통 경제학의 기대 효용 이론은 예시인데 플러스 반전. 그쵸? 예시로서 A 게임과 B 게임이 있어. A 게임과 B 게임이 있는데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A 게임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는 사람들이 B를 택한다. 왜 그럴까? 이거죠. 왜 그럴까? 이거는 전통 경제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자,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 네 번째 단락. 자, 바로 3의 예시. 3 예시 설명하기 위해
전망이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3의 예시는요,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은 당연히 기대 효용이 큰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B를 많이 선택하니까 이게 전통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누가? 카너먼이 전망이론으로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전망이론. 전망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반응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망이론은 뭡니까? 소득보다 손해를 더 크게 느낀다. 이거죠? 같은 값의 소득과 손해가 있다고 쳤을 때 손해를 더 크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게 전망이론이군요. 자,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예, 그리고 공식 나와 있죠. 네 번째 단락 정리하면, 자, 전망 이론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구하는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자, 그럼 다섯 번째 단락은 뭐가 돼요? 부연 단락이지? 부연.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다. 여기서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득 영역이고 왼쪽은 손실 영역이다.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와 손실 영역의 V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은 가로축, 즉 X축은 성과고 Y축, 세로축은 가치야. 그치? 먼저 이득 영역을 한번 볼까? A가 점점 늘어나면서 V도 점점 올라가는데 어느 일정 수준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가치가, 그치? 예, 성과가 늘어나면 반해 가치는 좀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손실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A일 때 가치가 훅 떨어지죠.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전망 이론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은 그냥 부연 단락이네요. 부연 설명.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얘기예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게임 A와 B 중에서 사람들이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2만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이 만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보다 크지만 만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5천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도 부연 설명.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 바로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게임이죠. 세 번째 단락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것도 전망이론이죠. 그러니까 A가 뭐 이득이 크긴 하지만 손해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B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B를 택한다. 전망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한다. 자, 일곱 번째 단락은 틀 효과가 나왔네요. 틀 효과가 뭐라고? 전망이론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이득이 되면 긍정적 틀, 그쵸? 손실이 되면 부정적 틀. 너무 당연해.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에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 틀 효과 얘기하면서 긍정적 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정적 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고 있지? 위험 회피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쵸? 위험 회피 성향, 위험 추구 성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틀에서는 어떻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 보자. 예,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은 위험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디 보자.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를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아래 다음 선택 상황에서 이와 같은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상황 1. 100만 원이 있으며 A안과 B안 중 택 1.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야. 0.5의 확률로 50%죠?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B안 1의 확률 100%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상황 2. 100만 원이 있으며 C안과 D안 중 택 1. C안 0.5의 확률, 즉 50%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D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차이는 뭐가 됐니? A안과 C안이 차이가 있죠. 그치? A안은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거고 C안은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미안. 이렇게 둘 다 잃지 않는 거구나. 쏘리. 잘못 봤네. 글자를. 좋습니다. 다시 정리. 상황 1의 A안은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상황 2의 C안은 0.5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D안 C의 확률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야, 이건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상황 1을 선택하죠. 자, 그러면 상황 1에서도 뭘 선택할까? 당연히 B안을 선택할 겁니다. 예. 자, 그럼 보자.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긍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불확실한 A안보다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죠. 위험 회피로.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으로, 자, 손실 주니까 부정적 틀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는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한다. 예, 그 위험 추구.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활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해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예. 질문. 다현아 질문? 괜찮아? 수민아 질문 있니?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순서대로 풀게. 2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고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건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죠? 전망 이론이 이렇게 한 거지. 그쵸? 나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대 효용 이론은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만족감, 어떤 대안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거였어. 자, 2번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맞고요. 3번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보다는 직감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카너먼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켜 전통 경제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였다. 그렇고요. 5번
카너먼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하이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이번에는 29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 요거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즉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죠? 자주 접할 수가 없잖아. 2번. 1부터 10까지의 합과 11부터 15까지의 합 중 더 큰 것은 전자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자주 접하고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고. 3.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당뇨로 인한 사망률 중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전자다. 왜냐하면 전자를 후자보다 매체를 통해 자주 보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네. 자주 보기 때문이다. 답 3번이죠. 나머지 4, 5번도 볼까요? 지방이 10% 함유된 우유와 지방이 90% 제거된 우유 중 선택하고 싶은 것은 후자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지방이 적게 함유된 식품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거잖아. 지방이 10% 함유, 지방이 90% 제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말장난치는 거죠. 5. 한 명이 빵 한 개를 만드는 것과 10명의 빵 10개를 만드는 것 중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후자다. 후자가 전자보다 힘이 더 많이 드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기억에서는 자주 접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 예, 3번. 30번. 자, 보기는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A, B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등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다현아, 어떻게 될까? 2등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 여기 그림 그대로지, 그치? 이거 그림 그대로야. 이 그림 설명입니다. 예. 31번. 그래서 답 1번이에요. 31번. 카너먼의 입장에서 윗글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 안에 50만 원과 D 안에 50만 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황 1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틀이고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틀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자, 2번.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고 C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안.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 위험 추구가 아니고 이것도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앞에 질문 한번 보세요. 상황 2를 보면 100만 원이 있으며 C안과 D안 중 택 1. C안 0.5 확률, 50%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D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쵸? 그런데 거기 바로 밑에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 그죠?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윗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위험 추구하고 위험 회피가 있었어. 그치? 그러면은 위험 추구는 또 뭐였습니까? 어디 보자.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위험 회피 성향.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위험 추구 성향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뭘 택해서 C안은 확실한 겁니다. 그쵸? 확실한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 위험 추구가 아니라 그 그림이에요.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31의 2번 위험 추구가 아니죠. 나머지도 볼까요? 3번 A, C안은 이득이나 손실이 불확실한 대안 맞고 B, D안은 이득이나 손실이 확실한 대안 좋습니다.
4번 상황 1에서 B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이득보다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상황 2에서 C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한 손실을 꺼리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한 결과다. 예, 확실한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 32번 문제 볼게요. A를 바탕으로 자 A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A가 전망이론이네. 전망이론. 네.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번 문제.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십시오. 금액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져 쉽게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막상 한 달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것 찾기 1번.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감이 줄어들면 다 환불받아야지. 2번.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제품을 반품했을 때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반품해야죠. 4번.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 때 느끼는 이득감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게 되려나? 다시 한번 볼까요?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 때 느끼는 이득감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게 전망이론이지, 그치? 전망이론은 뭐니? 같은 가격인데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전망이론입니다. 5번.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을 때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전망이론은 같은 값이라도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전망이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B를 고려할 때 33번. B는 틀 효과. 긍정 틀이냐, 부정 틀이냐. 자, B를 고려할 때 보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한 것이 적절한 것이다. 요게 요즘 코로나 주사 맞는 거하고 여러분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자, 보자. 상황. 땡땡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가와 나가 있다. 프로그램 가. 400명의 사람이 죽게 돼. 프로그램 나.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다. 질문. 만약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프로그램 가와 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자, 틀 이론이죠? 틀은 긍정적인 틀과 부정적인 틀이야. 그렇지? 즉, 선택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틀, 손실이 되는 것이 부정적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떠니? 이 상황. 다현아, 이 프로그램 가와 나, 이 상황은 가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여보세요? 응? 가는 긍정적인 틀일까, 부정적인 틀일까? 응? 잘 모름? 잠깐 어디 갔다 왔어? 네, 이거 부정적 틀이죠, 이거. 그쵸? 왜? 400명이 죽어. 사람이 죽는 거야. 즉, 이게 손실입니다. 이게 부정적 틀로 인식할 거예요. 프로그램 나는 어때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자,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도 부정적인 거지, 그치?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야.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도 역시 부정적 틀입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틀 효과. 지문에서 얘기해서 틀 효과라는 것은 자, 이익이 되는 것이 긍정적 틀이었고 손실이 되는 것은 부정적 틀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이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가하고 나는 둘 다 부정적 틀이에요. 1번.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자 부정적 틀로 인식하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확실한 상황이냐 아니면은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갈리는 거지, 그치?
확실한 상황인 경우에는 위험 회피 성향으로 갈 것이고 불확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위험 추구 성향으로 갈 거예요. 자, 1번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 툴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를 선택하는 사람 더 많을 것이다. 아닌데죠. 왜 그럴까? 400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건 확실한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거를 회피하려고 할 거야. 위험 회피 성향이 나와야 돼요. 자, 2번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 툴로 인식하기 때문에 맞고 프로그램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으로 갈 겁니다. 3, 4, 5번 다 틀렸어. 왜 그러죠? 3, 4, 5번은 다 긍정적 툴로 인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틀렸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든지 나든지 둘 다 부정적 툴로 봐야 된다. 질문. 수민아, 질문. 없니? 자,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 10분이니까요. 예. 쉬어. 10분이니까 10분 쉬지 뭐. 네. 마이크 상태 좀 확인 좀 할게요. 배터리를 다 떨어졌네. 이거는 왜 안 되지? 이거는 왜 안 되니 또? 마이크 리시버 고장이 났구나.